시청자, 북한이 8년 동안 막아왔던 자기 선수단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당으로 넘긴 걸까요? 내 고향 여자축구단 5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총 39명. 평양에서 베이징 거쳐 베이징에서 인천 8년 만에 박람회예요. 2018년 탁구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 처음입니다. 여자 축구로 좁히면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 12년 만이고요. 그런데 이걸 다들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상파 톤만 보시면은 남북 해빙의 신호 그렇게 포장돼 있어요. 진짜 그게 화해 신호일까요? 평양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까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단순한 스포츠 교류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자기 발로 한국 땅을 밟아야 할 만큼 절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를 꺼낸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배까지 가르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그 거위가 누구일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오늘 이거 세 층으로 까봅시다. 표면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누가 이걸 화해라고 포장하고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왜 평양이 이 카드를 꺼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결과 이 흐름이 김정은 이후 한반도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들여다보면 표면 보도만 보고 계셨다면 절대 안 보였을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5월 17일 인천공항 시민단체들 환영 현수막 들고 나가 있었어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무표정, 한마디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차량으로 직행, 환영 인사에 대답도 안 했어요. 이게 화해 분위기에서 나오는 표정입니까? 통일부는 응원단에 약 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하기로 의결했고요. 수원 종합운동장 7,000석 매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 토너먼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시도하는 비정치적 남북교류 카드입니다. 표면만 보면 분위기는 분명 따뜻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윤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는 절대 협상 안 한다, 굴복하는 거다 그러던 매체들이 이번에는 또 북한이 협상에 손짓을 보낸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톤이 다릅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정보 바뀌면 북한 해석도 같이 바뀌는, 이게 분석입니까? 정치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진영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시점,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일각에서는 통일부에 3억 원 응원단 지원금을 두고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윤 정부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4.27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때 같은 매체들은 어떤 톤이었는지,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평양이 이걸 보낸 이유 말입니다. 이게 화해라고 가정해 봅시다. 화해라면 김정은이 직접 한국 정부에 대화 제안 정도는 했어야죠.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6개월 동안 평양은 모든 남북 채널을 끊었습니다. 헌법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까지 지우려고 시도했고 적대적 두 국가로 한반도 관계를 재정의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축구단만 보낸 겁니다. 일관성이 0이에요. 이게 화해 신호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뭡니까? 결국 체육 교류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런 해석으로 끝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그림을 놓칩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평양이 이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돈이에요. 외화입니다. 북한이 운동선수, 노동자, 예술단을 해외 내보내는 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통일부 북한 인권 포털 자료 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의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어요. 러시아만 약 4만 명, 중국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예요. 그런데 이게 다 노동자 손에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의 다 평양 금고로 들어가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걸 충성자금이라고 부릅니다. KBS, YTN 같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시스템이에요. 해외에 나간 노동자는 매달 정해진 액수를 무조건 본국에 송금해야 합니다. 못 채우면 가족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24시간 일하는 거죠. 인권단체들이 이걸 현대판 노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사례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2014년 CNN 도이체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외국 출신 러시아군은 월 2,000달러 정도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북한 공장 근로자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이 탈북자 증언으로 추산한 게 월 2, 500원, 미화 1.81달러입니다. 무려 100배 차이예요. 이 차액은 거의 다 평양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자국민 사망 안 늘리려고 외국인부터 위험한 전선에 배치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즉 평양은 자기 인민의 목숨까지 환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 하나 짚고 갑시다. 노동당 39호실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 즉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외화벌이 사업, 해외 노동자 송출, 무역, 위조 지폐, 마약 거래 여러 경로로 외화를 끌어모아서 김씨 일가 직속 금고에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정부 외화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는 국가 재정이 아니라 통치 가문 자금인 거죠. 인민들 굶고 있는데 그 돈은 평양 시내 화려한 아파트 짓고 미사일 시험에 쓰이고 측근 관리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번 축구단 박람도 39호실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뛰어서 벌 외화가 어디로 갈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축구단도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출전료, 광고료, 상금, 스폰서십, 응원단 지원금까지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갈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선수들은 합숙시설에 갇혀 있고 외부 접촉은 통제되고 받는 돈은 정해진 액수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요, 평양 금고로 직행이죠. 선수가 뛰는 게 아니라 외화가 뛰는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국가영에 그런 명분으로 보낸 거지만 평양 입장에서는 별주부전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인 거예요. 용궁 좋다고 데려간다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체제가 외화에 목이 말라서 자기 선수들 몸값까지 끌어다 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개판이에요. 정상적인 국가가 이런 식으로 굴러갑니까? 월드컵 본선도 못 나가는 나라가 선수단을 보내는 이유가 외교가 아니라 환전이라는 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해요. 이 정도면 평양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보낸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보내야만 하는 어떤 압박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걸까요? 답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압박이 뭔지 들여다보면 그림이 또 한층 깊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외화벌이만으로 이 결정이 다 설명되지 않아요. 평양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서 돈을 빨아내서 건설하는 구조,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평양 시내 화려한 고층 아파트들,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마식령 스키장 하나 짓는데 추정 비용이 3억 달러였어요. 원산 갈마 해안은 더 큽니다. 평양 여명거리 아파트 단지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이고요. 그런데 이 돈이 국제 자본이나 외국 차관에서 온 게 아닙니다. 인민들한테서 강제로 얻은 건설 자금, 동원 자금으로 채운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인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식량난, 의료 붕괴, 전기 부족, 평양은 화려해지고 지방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이걸 알아요. 작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라는 분이 있어요. 함경남도 어촌에서 살다가 2023년 10월 23일 목선 타고 NLL 넘어 한국에 왔습니다. 그것도 북한 경비정에게 3시간 동안 추격당하면서요. 23살 청년이에요. 어머니, 이모, 그리고 청년 1명, 4명이 함께 탈출했어요. 어머니가 출발 직전 극약까지 사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잡히면 이걸 먹고 바다에 뛰어들자.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자유 하나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뒤로는 BBC 코리아, 자유아시아 방송, 에포크타임스 인터뷰에 응했고 유엔에서 직접 연설까지 했습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미국 일정에도 동행했고요. 이런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뭡니까? 북한 청년들 사이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 K-팝 몰래 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평양은 이걸 막으려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지 한국 콘텐츠 봤다는 이유로 청년을 공개 처형까지 합니다. 처형이라는 단어 들으셨습니까? 21세기에 단지 드라마 봤다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체제가 자기 발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서워하는 강도만큼 인민들 사이에서는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주류 매체가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계시면 평양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외화 부족과 민심 이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중 하나가 남쪽으로 선수단 보내서 외화 확보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체제가 정상이다. 우리 선수들이 자유롭게 해외 나간다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안 받아주면 인도주의 교류의 마지막 통로마저 닫히는 거고 평양은 그걸 정확히 계산하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남은 평양 입장에서는 카드가 아니라 절박함의 신호인 거예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도 한국도 아니에요. 자기 인민의 시선입니다. 외부 제재보다 내부 균열이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균열이 외화벌이 카드 한두 장으로 막힐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2026년 5월이냐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평양은 러시아 파병에서 큰 인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과 우크라이나 SPRAVDI 자료를 종합하면 사상자 수가 수천 단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의 전선이 변화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지불하던 외화 흐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평양 입장에서는 외화 공급원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통로를 빨리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단 박람이 5월에 이루어진 건 분기결산 같은 거예요. 수입원 하나가 막히기 전에 다른 하나를 열자. 평양의 결정 타이밍은 그렇게 정밀합니다. 여기까지가 표면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김정은 본인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지난 4월 6일 국정원 정보위 보고 보셨습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만 13세입니다. 13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12일 국정감사에서는 후계자 내정 단계로 공식 평가가 격상됐어요. 2022년 11월 첫 공개 이후 단 3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600회 이상의 공개 활동, 중국 동행, 신형 저격 수보총 사격 행사 동행, 국방 분야 위주로 노출되고 있어요. 여성 후계자에 대한 내부 의구심을 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 일가 최측근들은 김주애를 공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답은 김정은 본인이에요. 만 42세, 체중 140에서 145kg, BMI 45 이상의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미국 보험사 기대수명 시뮬레이션에서는 2016년 사망 가능성까지 거론됐어요. 물론 이건 의혹입니다. 공식 확인된 건 아니에요. 국정원도 공식적으로는 건강 이상설은 적합치 않다고 했고요. 그런데 동시에 지방 이동조차 무리라는 분석을 첨부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부인하고 한쪽으로는 시인한 셈이에요. 2025년 중국 방문 후에는 60일 가까이 자맹했고 그 자맹이 후계 논란 방지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들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김정일 패턴이 떠오릅니다. 2009년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 2011년 12월 17일 사망, 약 2년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주애가 내정 단계로 격상된 시점이 2016년 10월입니다. 김정일 패턴 그대로 따라가면 2년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이고 의혹이에요. 그런데 패턴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차이가 있어요.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넘길 때는 김정은이만 27세였습니다. 그런데 김주애는 13세, 절반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근들이 슬슬 여포 모드로 변신할 시점입니다. 동탁이 살아있을 때는 모두가 신하였지만 동탁이 흔들리는 순간 그 칼이 어디로 향했는지 역사가 답을 알려줘요. 북한 측근들이 어린애 모시고 충성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 동기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의 충성 시스템은 김씨 일가 전체에 대한 추상적 충성이 아니에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의존이에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충성의 대상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일까요?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핵심 측근 그룹입니다. 이들 중 누구도 13세짜리한테 무릎 꿇을 의지가 진짜로 있을까요? 충성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리 챙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북한은 극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군부, 당, 보안기구 모두 남성 중심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 13세 여성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솔직히 무리수예요. 김주의 공개 활동이 600회를 넘는데도 굳이 국방 분야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 지도자에 대한 내부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걸 평양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라는 변수도 있어요. 김정은의 친동생, 권력 핵심에서 오래 활동했고 대외 메시지를 직접 관리해온 인물입니다. 김여정이 13세짜리 조카 뒤에서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 높을까요? 낮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낮습니다. 어린애 하나 앞세우고 평양이 안정될 거라고 보는 분석, 솔직히 헛발질이에요. 이 시나리오, 주류 매체들이 본격적으로 다루기를 꺼립니다. 너무 멀리 간 분석이라고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평양 안에서 권력 구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면 표면 보도만 따라가던 사람들은 다 뒷북치게 돼요. 그 변화가 한국 안보에 미칠 충격은 미사일 한두 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첫째, 핵 통제권이 어디로 가느냐. 김주애가 13세에 핵 단추를 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누군가 대리 통제하는 구조로 갈 텐데 그 누군가가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그 사이에 분파 싸움이 벌어질지 이게 진짜 문제예요. 둘째, 군부의 분파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셋째,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 베이징은 평양 내부 권력 공백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친중 측근을 통한 영향력 확대 시도가 들어올 거예요. 김여정과 군부 내 친중파의 연결 가능성 이미 일각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만약 그 라인이 실제로 작동하면 한반도는 그날부터 미중 대리 격전장이 됩니다. 그리고 넷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에요. 트럼프는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를 자기 외교 성과로 포장해 왔습니다. 그 카운터파트가 사라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평양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협의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식 거래는 머리 위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 안보 환경이 흔들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북한이 선수단을 보낸 건 화해가 아니에요. 외화도 부분 동기일 뿐이고요. 진짜는 체제가 자기 발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정상성 연기입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한 겁니다. 잠깐 그 한마디 위에 멈춰봅시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이 왜 8년 만에 자기 선수단을 한국 땅으로 넘겼는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살짝 틀렸어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북한이 이걸 안 보냈다면 그 안에서 뭐가 무너지고 있었을까? 보낸 게 강함의 신호가 아니라 안 보낼 수 없었던 그 압박이 신호인 겁니다. 7,000석 매진을 기록한 수원 경기장은 표면이고 진짜 무대는 평양 내부예요. 우리가 본 건 카메라 앞에 무표정한 선수들이지만 그 무표정 뒤에는 흔들리는 체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 흐름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예요. 외화, 압박, 민심, 균열, 승계 변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걸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다음 1년의 결정적 질문입니다. 안보정책, 외교 시퀀싱, 대중 라인, 미국과의 협의 채널, 그리고 만에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국면이에요. 다음 한 번의 도발인지, 한 번의 균열인지, 아니면 한 번의 붕괴인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는 그중 어디로 가는 신호일까요? 그 답은 이미 평양 내부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점만 남은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 평양의 다음 카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같이 들여다봅시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